결론은 이거죠. 6,500억에 이 팥피치를 인수를 했는데 한때는 30조 기업이었었고 6,500억에 싸게 인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적자가 연간 1조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쿠팡이 지금 분기별로 1,000억씩 흑자가 나고 있는데 자, 2024년이 갑진년이 들어왔고요. 참 기업들의 어떤 변화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목받는 기업들, 쿠팡과 택배 관계, 또 알리, 테무, 시인 이 관계를 한번 좀 종합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 교수님, 쿠팡의 주가가 예상보다 지금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 좀 연중에 횡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횡보가 좀 좋은 의미의 횡보가 아니라 조금씩 하향되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쿠팡 두 개 기업이 양강이라고 본다면은 두 개 기업 본다면은 네이버는 어느새 연중 거의 최고치를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30% 정도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연중 최고치에도 20달러에서 내려가서 현재 15달러 선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 두 개의 기업의 주가를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그걸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성장하려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다가 차기 비즈니스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쿠팡을 투자하신 분들도 참 이게 쿠팡 왜 안 올라? 그런데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쿠팡이 높았지만은 결국은 15달러, 16달러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쿠팡의 일대 주주, 소프트뱅크 비전퍼 손정희 회장 얘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쿠팡이 돌파구 찾은 팥패치 인수, 명품 브랜드. 요 내용도 이제 방송에 하겠지만 우선 쿠팡이 한번 주가 분석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주가 분석 좀 해볼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포인트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쿠팡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다이제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11일 날 상장할 당시에는 쿠팡에는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49달러까지 장중에는 뭐 그냥 거의 60 최고치를 찍었죠. 그래서 146조 원의 시가총액이 49를 거의 따상까지 갔지만 장 마감에서 한 100조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00조 원 고평가 최고치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 당시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2위로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기대치보다 공막.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쿠팡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21 말에는 어느 정도 1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2022년에는 그래도 좀 상반기 유지하는 듯 했는데 25달러에서 이렇게 일시 반등하다가 아마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2022년 5월 중순에 10달러가 무너졌어요. 9.35달러.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관계자들에서 쿠팡이 10달러가 무너지고 이게 뭐 86 하면 쿠팡 어떻게 그냥 폐장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쿠팡이 무너지는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있어갖고 걱정을 했는데 다시 하반기부터 장이 다시 주가가 살아납니다. 16, 17, 18달러로 계속 지금 상승 무드로 가갔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2023년 불과 1년 전이네요. 회고를 보니까 연초에 16.9달러로 시작해갖고 또 2023년에 이제 1분기에는 13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 영업이익 매출이 흑자가 전환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서다가 18, 19달러까지 이제 3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쿠팡이 이제 아마 2023년 4분기도 영업이익이 좀 나오면은 아마 매출이 31조 원대, 영업이익이 한 5천에서 6천억 이상은 예상되는데 영업이익 발표한 후에 한 40일에 지금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주가가 2, 3달러가 올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오르지 못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을 보면은 미국의 뭐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나 S&P 500 지수가 다 최고치를 찍었어요. 최고치를 찍고서 그 기록갱신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2100조 원의 최고치에서 뚝뚝 떨어지다가 다시 최고치까지 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쿠팡이 2023년 12월 말에 장을 마감했는데 16.19입니다. 37조 원의 시가총액. 그래서 2024년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좀 레인지를 보니까 미국의 주식 상황에서도 연초에서 그냥 계속 주가가 소폭 하락했거든요. 근데 쿠팡이 장을 마감한 상태 보니까 거의 15달러를 지금 내려가 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쿠팡의 어떤 내외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쿠팡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낼 게 앞으로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기대치도 있었지만은 미국의 INC 컴퍼니이기 때문에 쿠팡은 한국만 성장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쿠팡 INC 자체가 이제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투자자들이 지금 대부분 원하는 거는 지금 계속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어야 되는데
국내 시장은 이미 뭐 이커머스 구성비가 한 45%를 넘어갔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쿠팡이 그동안에 야심차게 진출했던 해외 사업도 아직은 초창기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해서 철수한 경우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는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내처럼 로켓 배송 인프라를 투자하려면 거기에도 또 몇 조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쿠팡으로서는 거의 좀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지금 뭐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고잉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계속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고 있었고 그게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명품 플랫폼이죠. 네, 플랫폼이죠. 1위 플랫폼이었던 파페치를 인수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항상 보면은 차세대 비즈니스 먹거리를 찾아갖고 그게 이제 그만큼 투자 심리라든가 여기에 이제 고평가를 받으면서 자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장이 근데 경쟁자도 쿠팡 관련해서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2023년 하반기에 결국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이 보니까 거의 활성 고객이요. 알리가 700만 명 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무섭고요. 테무도 무섭고, 쉬인은 국내에서 주춤하는데, 글로벌에서는 테무 쉬인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부 외환이라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불과 한 3, 4개월 전 작년도 하반기만 하더라도 쿠팡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이제 뭐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체력을 비축했다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불과 한 8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4, 4분기죠. 작년 2023년 4, 4분기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이 또 터지고 있어요. 네. 뭐 글로벌에서는 파페치를 인수하면서 6,500억을 쏟아부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태까지는 그냥 거의 뭐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RTC라고 불렸던 그런 업체들, 중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진출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또 얘기 드리겠지만 또 1688이라는 또 그런 또 엄청난 사이트에 또 우리 국내 침공이라 그럴까요? 아니 상륙이죠. 상륙이라 그래야겠나요?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쿠팡이 주가가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파페치를 인수했을 때 그게 과연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유통의 신에서 나름대로 과연 이게 독이 되는 부분과 약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좀 먼저 한번 얘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첫 번째 지금 최대 주주도 그렇고 이제 파페치라는 기업이 명품 플랫폼 아닙니까? 영에서 출발해갖고 한 2007년에서 한 4, 5년 전에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뭐 경험 산업이지만 기업은 M&A 할 때 가장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폐장 직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매출 규모가 3조 원이 넘고 영업 손실이 1조 원 이상, 1조 1천억까지 얘기가 지금 들린 상태에서 거의 한 금액 한 6,500억 정도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쿠팡이 IPO 상장할 때 100조 원에서 시드머니로 5조 원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장에서 결국 한국에 투자해서 한 게 2조, 3조가 지금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그 상황에서 쿠팡이 미국의 INC 컴퍼니면 남아있는 자본,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최대 주주의 한 기업하고 같이 이거 조인 벤처에서 지금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린옥스 캐피탈이죠. 그린옥스 캐피탈이죠. 쿠팡의 2대 주주였었는데 이미 그린옥스 캐피탈은 쿠팡 지분은 전부 이제 판매 많이 팔았죠. 하고 지금 엑시트를 성공적으로 한 상태고요. 다시 이제 쿠팡과 뭐 근데 많지는 않아요 지분이 8대1, 9대1 정도, 10% 정도의 지분을 이제 그 파페치 인수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6,500억에 인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쿠팡 INC와 이제 그린옥스 캐피탈이 이제 합작회사로 파페치를 인수를 했었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적자가 큰 회사를 시기도 좀 안 좋은 시기, 거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죠. 5억 달러, 즉 6,500억이 없으면은 아마 파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쿠팡이 과감하게 그 5억 달러를 베팅을 해주면서 이제 지분을 다 인수를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계 명품 브랜드를 갖다 플랫폼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뭐 세계 명품 하면 3대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에루샤 있죠. 그렇죠. 에루샤. 뭐 세일도 안 하고, 그래,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워낙 그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니까 항상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과 결제 입장과 소비를 봐야 되는데, 소비 시장이 명품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최근에 이제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국 시장이 지금 식기 시작했고, 글로벌 시장이 조금 2022년 하반기, 23년에 그냥 명품 브랜드 이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이 싸서 인수를 했지만 이게 곧바로 어떤 효과가 나올까? 이 타이밍이죠. 그렇죠. 뭐 일단은 글로벌 명품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죠. 전체 네. 시장이 500조가 넘어가니까 520조 정도의 시장으로 예측이 되니까 맞아요. 520조라고. 쿠팡이, 예, 그렇죠. 거기다가 국내야말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명품 시장이 진짜 너무 빅5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강하죠. 예, 엄청난 규모죠, 진짜. 엄청난 규모고, 1인당 명품 소비액은 세계 1위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쿠팡도 이제 또 다른 돌파구를, 이제는 성장세를 이제 글로벌에서 혹은 이 명품 시장으로 눈을 돌렸던 부분이 있는 거는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팥배치가 지금 기업 가치가 뭐 진짜 한때는 30조 이상 가던 그 기업 가치가 지금은 뭐 불과 2억 달러 쪽까지 떨어졌던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얹고 그걸 구매를 했죠. 100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진 기업을 그렇죠. 뭐 파산 직전이긴 하니까 지금 인수를 해서 쿠팡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동원을 해서 여태까지 쿠팡이 잘하는 거는 어떤 뭐 그런 안정적으로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재고 관리를 한다거나 플랫폼을 관리한다거나 거기에 연간 뭐 거의 8천억, 9천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네. 팟배치의 그런 사이트에서 쿠팡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인프라를 접목시킨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살릴 수 있겠다. 인공호흡을 해서 살릴 네.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일단 들어갔던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명품 브랜드, 쿠팡도 이제 자사 패션 브랜드를 많이 런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내에는 최강자들이 많이 했으니까 마이크님 얘기했지만 에이븐. 그쵸? 그 다음에 무신사. 뭐 명품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반란이라든지, 반란이요. 라든지 그런 데들이 많이 있죠. 국내도. 근데 이제 반란이 있네요. 네, 맞아요. 쿠팡은 이제 시에비뉴라 그래가지고. 시에비뉴요. 예. 뭐 명품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의 이제 뭐 브랜드가 있는 상품을 그쵸. 시키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은 쿠팡 무풍지대라 그래서 쿠팡이 생필품하고 공산품에는 워낙 강하지만 제일 약한 부분이 극신선이라고 불리는 그런 퀄리가 취급하고 있는 분야하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런 패션 의류 분야였거든요. 네. 있기는 있으나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내복이라든지 양말처럼 그냥 그 홈웨어 간단하게 입는 걸 파는 거지. 네. 패션에 뭐 민감한 MZ 세대들은 쿠팡에서 구매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쿠팡이 이번에 이 팥배치를 인수를 하고 또 이제 시에비뉴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제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내보다도 지금 당장은 팥배치가 192개국에 진출해 있고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또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같습니다. 이제 쿠팡의 매출 규모의 구성 보면은 쿠팡은 새벽 배송, 저녁 배송, 이일 배송 하다 보니까 쿠팡의 어떤 회전율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식품 코너나 요게 지금 강화돼 갖고 어느 정도 충성 고객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쿠팡이 이제 패션 브랜드 이제 고가 명품을 거기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소비 불안 최근에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는 뭐이지만은 뭐 음식점 가서 저녁에 식사하고 이런 것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도 국내에서보다도 물가가 싼 쪽으로 일단 뭐 모아서 여행 가자. 그 다음에 해외 상품도 직구 상품, 요즘 직구 역주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상태에서 일단 한번 선택해보자. 근데 여기다 이제 명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품이 과거에 뭐 보복성 소비처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타임이 어느 정도 사주냐가 또 이제 중요한 그렇죠. 타임이죠. 근데 이제 뭐 이제 명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오프닝을 할 때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똑같이 네이버도 실적이 안 좋았고 쿠팡도 네. 실적이 안 좋았고 그러다가 네이버는 회복을 해서 지금 연중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고 네. 쿠팡은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네. 저는 지금 쿠팡은 팥배치를 인수했고 네이버는 포시마크를 인수했다는 거죠. 둘 다 해외 글로벌 어떤 플랫폼을 인수했는데 둘 다 패션 쪽이에요. 네. 근데 네이버는 중고죠. 중고 패션 플랫폼으로 간 거고
그리고 쿠팡은 명품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치를 판단했을 때 네이버도 처음에 푸시마크를 인수했을 때 부정적이었어요. 네이버 주가가 이틀 만에 거의 한 15%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걸 다 회복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판단했던 그 푸시마크 명품 브랜드가 아닌 중고 플랫폼이 오히려 더 지금 트렌드는 맞다는 거죠.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네. 어렵고 여러 가지 그렇게 MZ세대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푸시마크를 인수함으로써 이 북미 시장에 있는 그 명품 그 중고 시장, 이 패션 시장의 교두보를 확고하게 만들었고 또 네이버가 국내에 있는 크림이라고 부르는 뭐 스니커즈 그 중고 리셀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패션까지도 진출했는데 국내에 있는 크림하고도 그 부분이 이제 시너지 맺힐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네이버가 좀 일본에서도 지금 또 그 중고 의류 플랫폼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빈티지 의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유럽 지역에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확고하게 우리 명품 쪽이 아니라 그렇게 C2C로 젊은 고객들을 많이 끌 수 있는 신규 MZ세대를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 푸시마크가 지금 거의 지금 네이버 커머스 분야 매출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뭐 연간 매출이 지금 5천억 이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거래액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익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은 적자를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에비타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 적자를 지금 다 탈출했거든요. 그럼 그건 내년에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푸시마크가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여력도 충분한 거고요. 근데 지금 반면에 이 쿠팡의 인수한 팟캐치는 아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년도 기준으로 22년도 기준으로도 1조 이상의 적자가 났어요. 23년도는 발표도 안 했어요. 발표도 안 했기 때문에 상당 폐지가 되는 그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렇죠. 22년까지 4개년 동안의 적자액이 거의 한 4조 가까웠거든요. 3조가 훨씬 넘었던 적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무모하게 계속 인원을 늘려나가면서 투자를 갖다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에 빠졌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결산해 보면 1조 이상 적자가 당연히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은 이거죠. 6,500억에 이 팟캐치를 인수를 했는데 한때는 30조 기업이었었고 그 라이벌 기업이라고 불렸던 업체들은 사실은 그 팟캐치의 그 기업 가치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2조, 3조의 인수가 됐었어요. 21년도 한참 코로나 때 경기가 좋을 때.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시마크가 더 싸 보일 수는 있는데 6,500억에 싸게 인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적자가 연간 1조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쿠팡이 지금 분기별로 1,000억씩 흑자하고 있는데 쿠팡이 여태까지 1년 4분기 연속으로 냈던 흑자를 다 거기다가 털어 넣어도 적자를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쿠팡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선전을 해서 기반을 닦아놓고 주가를 견인하려고 그러던 순간에 팟캐치의 또 이런 또 발목을 잡는 부분이 투자자들한테는 거슬렸을 거예요, 당연히. 그 부분이 앞으로도 쿠팡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지금 물음표가 지금 찍힌다는 거죠.